안녕하십니까. 2025년 하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대한민국 천군만마의 김홍철 장군님, 최영국 장군님, 사단법인 국방부 포럼의 정주호 비상대책위원장님,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인도네시아의 박상민 공사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실 신영진 교수, 그 다음 임채영 박사님, 그리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조 교수님, 그 다음에 유튜브 생중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최종우 PD님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우리 학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플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립된 지 80년이 됩니다. 1945년 8월 14일 저녁, 대한민국 국민은 해방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암흑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꿈에서나 생각하던 어둠의 밤이 사라지고 8월 15일이 되자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치권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 시대를 거쳐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르서야 국민의 주권이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과 함께 주권이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에서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안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여서 개인 차원의 정보보호, 사회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 테러를 토로 자료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정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5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 이종화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학회 순서는 발표 이어서 토론으로 진행되는데,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발표에 대해서 토론보다도 각자 자기가 국민 안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시는 공동 주최 주관을 해 주시는 사단법인 국방안보 포럼의 비상대책위원장 정주호 교수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국방안보 포럼 비상대책위원장 정주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하계 학술대회 개최를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국민 주권 정부와 국민 안전이라는 주제하에 여러 내용으로 토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느냐에 관련돼서 저는 인사말을 하면서
조금 그 논지를 올리고자 합니다. 보안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 동력이지만 그 혜택과 그 은혜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짚고 토론을 하실 때 한번 저는 이제 레이더 전공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망, 첨단 생체 인식 기술 등 범죄 예방과 국가 보호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특정 계급과 특정 계층에만 그 인프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감시를 받는 피감시자로서의 어떤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 소규모 병원이나 학교에는 첨단 사이버 보안망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지역에 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 마을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학교나 병원에는 아예 다 노출이 되고 범죄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은 보안 솔루션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거를 이제 뭐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일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지금 2년째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이 해킹을 당해서 없어질까봐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라는 거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들 주식을 공개한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 공개라는 거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다 공개함으로써 주식을 판매하는 어떤 형식을 지니듯이 특허라는 거는 기술 공개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오히려 공개가 되면 대기업에게 공격당하는 대상이 되는 그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 공격 대상이 되는 이상한 제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민 프라이버시와 자유 침해라는 그런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봤을 때 우리 이 학회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보안기술과 개발과 적용에 관련돼서 형평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하층에 있는 국민조차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면 보안기술 역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공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안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 특권층의 보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안을 지향하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요? 다음은 여기 참석해주신 대한민국 천군만마를 대표해서 김홍철 박사님께서 그리고 장군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부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범죄정보학회 2025년 학예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학에서 보면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리인을 뽑아서 대통령을 이제 선출을 했는데
이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 특히 이제 국가의 미래를 다루다 보니까 해보지 않은 일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일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이익과 충돌을 통해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프린시플 에이전트의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뭐 사회이사나 뭐 스탁 옵션을 통해서 기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에서는 이제 인사를 할 때 균형 인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감시를 받고, 또 사회적인 사회 연대를 통해서 NGO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받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을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1, 2, 3 개헌, 그다음에 이 선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그다음에 내란 척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령 여러 대다수의 이익과 충돌함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게 앞으로, 그리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대리인을 뽑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고, 이런 범죄 정보 학회가 얘기하는 국민 안전을 통한 이런 노력들, 다양한 노력들이 결국 현재 이재명 정부를 올바르게 갈 수 있고 장기적인 프로블럼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학술 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서 이걸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종화 형님이시지만 또 학 회장님이 계속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국방안보, 또 개인정보, 북한정보, 해임정보, 국가정보, 또 언론 등, 또 북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국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중요성을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아무쪼록 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토론을 플로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먼저 우리 신영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의 신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매년 점검하도록 법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이렇게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에 있었던 솔라윈즈 사고를 비롯하여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급망 공격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일보에서 발표한 사례인데요. 인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킹 공격을 받은 공격 사항을 조사를 하였더니요. 2023년도에 5,301건이 달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시도 시군구 중에서 한
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 사고가 많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침해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2024년대는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관련해서 매년 실시하겠지만 그만큼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와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방위사업청에서도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실시하였는데요. 방위산업체나 또는 협력업체 등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을 하였고요. 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취약점 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급망 보안을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계 부처 합동으로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그리고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여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서의 보안 취약점 분석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행정, 그리고 국방이나 치안, 금융, 그리고 교통, 통신, 그리고 에너지 등에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있어서의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면 악성 코드나 해킹 등에 의해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8개의 점검 항목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점검 항목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진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해서 안전 조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이나 메일 폭탄 또는 서비스 거부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침입이나 교란, 마비, 파괴 등의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또는 탈취하는 등의 행위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소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교육부나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망 해킹 사건, 그리고 육해공군의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의 해킹 사건, 그리고 2022년도에 스마트시티의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침해 사고, 그리고 2025년 올해에도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 그리고 국내 통신사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APT 공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 보안에 대한 안보에 대한 기본 전략과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전략 5번이 업무 수행 기반의 강화 내용 중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AI 기반에서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나 관계 시스템에 대한 탐지 그리고 장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현아 연구에 의한 기반을 보면은요, 취약점 분석을 대상으로 22개의
위험 요인을 도출한 바 있고요. 기존의 연구들도 취약점 분석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치매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공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핵심 시스템에 대한 악성 코드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탐지, 그리고 사이버 악성 코드에 대한 격리, 감염, 시스템에 대한 치료, 그리고 시스템 복구 순으로 실천형 훈련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보호를 위해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분석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 지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약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분석을 위한 계획, 그리고 분석 대상별로 분석 대상에 대한 선별, 그리고 분석을 실시해서 분석 평가에 대한 경우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취약점 분석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중기, 장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점 분석과 관련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는 있고요. 2022년까지 그 내용에 대한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하는 데 평가 모델을 어떻게 수립하고 점검할까인지 실질적으로 취약점 분석에 대한 결과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분석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에 대한 수합 분석을 실시를 해보고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합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전체 강점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나 치매 대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팀 간에서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나 서비스를 위해서 최신 기술이나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한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안 솔루션이나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취약점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는 기회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이나 그 밖의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나 재생에너지, 5G와 같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보안 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주요 점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요, 국제 표준으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에 대한 강화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해서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통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산업이나 주요 기반 시설의 인프라를 연계해서 보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새롭게 시장 형성이나 또는 수익 창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인 요인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최신화된 기술에 대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보안 취약점을 제기하는 데에 또 한계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예산이나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그에 대한 보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에도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고 그에 대한 잠재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요,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천재지변이나 보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침해 사고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이나 규제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규제나 그 운영에 대한 규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운영상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한 공급망 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장비나 자재가 아직은 부족하고 또 내부 인력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 체계가 부족한 것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를 먼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약점인 요인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해서 최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화되어 있는 인프라나 레거시에 대해서 좀 더 교체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축이나 교체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안 예산이나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보안 인식이 제고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해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천재지변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세 번째는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정원에서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관련된 행정안전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에서도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협력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I를 통한 관제나 또는 자동화된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 개선 사항을 한번 도출해 봤는데요. 일단은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네, 현재 대상기관이나 또는 관리기관들을 대상으로 또 민간기관이 대상으로 점검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47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또 478개의 점검 항목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술적인 점검 항목이 347개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스템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형 연구원께서는 한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측정 항목을 241개로 점검하는 항목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 특성이나 기관에 따라서 점검 항목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요 취약점 분석 평가, 종합 평가 산출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점검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과 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산출하는 방법을 단순화하기보다는 실제 보안 수준을 점검을 반영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인 취약점 그리고 망분리에 대한 비율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인데요. 현재는 미트레나 또는 관련해서 디펜드의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점검하는 체계에 대한 보안 모델을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미트랙 어택 관련해서 이러한 점검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이어텍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매트릭스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검 체계들을 좀 활용하여서 우리나라도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새로운 최신화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요. 그것을 문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통계치로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취약점 분석한 결과들을 개선 조치하였는지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국정원 산하에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각 시도의 경우 또는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취합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해서 한다면은 최신화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로드맵이나 또는 인증이나 민간 협력이나 교육 훈련을 하는 데에도 좀 더 개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하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지표에다가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 정책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이 발표를 잘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국 내 정치 테러 실태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가 학회장이면서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특임교수로서 범죄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압축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엄청난 독재가 행해지면서 야당에 대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테러가 자행이 되어 왔으나 이것은 어떤 보호 대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형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테러 방지법은 예방 정보 수집 중심 구조로 정치적 폭력 사건은 대부분 이 형법, 특가법 등 타 법률로서 처벌되고 있으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것은 테러로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 내 정치 테러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서 법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 테러의 종류와 원인에서 주요 원인은 정치적 억압 및 민주주의 결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정치 테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가하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각자 자기가 소속해 있는 조직의 전략적 이득에 의해서 또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위 양태를 보면은 그동안에 강성 테러가 주되었다가 요새는 소프트 테러가로
이 전환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강성 테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요 핵심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 테러가 있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또 사법 테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테러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테러 개념과 규정을 보면은 테러 방지법의 목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보호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테러 방지법에서 테러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권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야당 정치 세력은 이 황야에 내버려져 있는 하나의 이 무장 해제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이 테러로서는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선진 글로벌 관점에서 테러 개념과 규정을 보면은 미국은 조직 연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것은 테러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심각한 폭력, 협박이면 광범위하게 테러로 인정을 하고 있고, 자금, 선동, 물자 지원 규율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정치, 종교 목적의 유해 행위 및 그 계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거나 가담하거나 출국 시도까지 처벌하면서 전담 재판 수사를 하고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테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약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 테러의 실태를 보면은 건국에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이 송진우 피살, 여운형 암살, 특히 김구 선생의 암살, 이건 정권 수립기 이념 권력 투쟁 속에서 암살이 아주 다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김대중 그 후보의 납치 사건, 이건 정치적 테러의 하나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의해서 또 하나의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테러가 수없이 자행되다가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후부터서는 북한에 의한 이 테러는 자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보면은 리포트 미 대사가 피습이 당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야당 대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에 김성태와 원희룡이, 이건 테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고 뭐 이렇게 달걀로 맞고 이런 것은 테러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하나의 폭력, 정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치 테러의 문제점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는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권한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 내에서의 정치인은 테러로서의 어떤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테러가 발생했어도 그 처벌에 있어가지고는 그 실제로 처벌하는 법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테러 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이 아주 미약하고 있어도 그게 아주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인권의 균형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한 인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이 군부 독재 시대의 정보기관의 그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처벌될 당시에도 내용은 핵심 내용은 다 빼고 말만 테러 방지법이지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테러 방지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러 관련 대응 체계를 보면은 거버넌스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휘 책임 소재가 혼선의 소지가 있고 정보 공유라든가 사전 경보 책에서도 또한 한계가 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동하는 것, 요새 이 정치 테러, 종교인들에 의한 정치 테러, 선동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는 국가지만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2023년 11월 29일 날 자승 스님이 분신하였을 때 웬 국정원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막 현장을 감식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야당 대표가 칼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을 때는 현장을 갖다가 물로 이 경찰들이 와서 현장을 갖다가 증거인멸하는데 아주 급급했습니다. 이 자체가 아주 모순된 현상입니다. 자승 스님이 죽은 것은 북한의 소행이다고 또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와가지고 하면서 야당 대표의 테러에 대해서는 이것은 테러가 아니다 하면서 증거인멸해가지고 골몰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국민들은 아연실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시의 야당 대표의 테러가 일종의 민주화된 선진국으로서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미국법이라든가 영국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에 도입되어 있다. 테러 관련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AI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 당 대표급 인사가 공개 현장에서 흉기에 의해서 피습되었고 상대방이 살해 의도가 있을 때 그러나 피해자는 생존하였고 그 다음에 공공의 공포를 유발을 시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기는 정치적 목적으로서 야당 대표의 정치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직은 없다. 외로운 늑대형이다. 그 다음에 폭발물이나 총기, 대량 살상 계획은 없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했더니 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AI에서 판결한 요지를 보면 미국식으로 했을 때 제목은 살인미수와 테러 살인미수가 되고 그 다음에 테러
정의 충족은 가능하나 연방법 테러 가중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러는 테러인데 이것이 가중 처벌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김진성에 대해서 15년의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15년을 선고했는데 미국에서는 20에서 40년 실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리고 연방법 테러 가중이 실질 적용되는 특별 케이스라고 하면은 30년 이상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 만약 영국의 법을 우리가 차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테러 행위 준비 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제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고로서는 무기징역 범주가 되고 최저 복역 기간은 18에서 25년이 되고 플러스 때에 따라서는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은 살인 미수 이런 것들은 있으나 헌법 기간 강요 이것이 이제 해당될 때 선고 추정은 10년에서 15년 이 정도 되는데 독일은 아마 정치 테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보면은 이 자승 스님이 피습 당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옷에 그냥 그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옷에 국정원이라고 이 조끼를 입고 나타났고 막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 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산으로 해서 그 현장을 갖다가 촬영을 못하게 하고 물을 갖다가 형사들이 갖고 와서 막 지우는 그러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부 범죄, 정부에 의해서 보호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이 테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는 꼭 사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윤석열 정부에서의 수사의 한계가 나타났고 그 부실함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성격을 축소 왜곡해 가지고 이것은 이 단순한 그 단독 범행으로서 살인 미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했지 테러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와 연계해서 조사할 때도 여기는 이 배우가 없다고 했는데 범인 김진성은 수없이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목만 찌르는 연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검 그에 얼마나 갈았는지 뭉퉁하던 것이 날카롭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날카롭게 가른 것이 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결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뭉퉁했으면 동맥을 갖다가 경동맥을 잘라가지고 그게 피가 과다 흘려가지고 죽었을 건데 오히려 찔러가지고 아주 뾰족하기 때문에 경동맥을 더 손상을 못하는 바람에 살았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무슨 범인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의 그 살해도 안두희도 그걸 단독 범인으로 했는데 안두희가 현직 그때 중이었던가요? 그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 김구 선생을 했겠습니까? 뒤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를 안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뒤에 조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역사적으로 밝혀진다 하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재조사를 했을 때 기대되는 국가적 이익은 정치 테러 예방이 시스템이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주의로 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선진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약간 한 2%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살해되고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있을 때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그 첫걸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보 차원의 정치 테러 예방 처벌 필요성은 일단 국가 통치 기능을 유지와 민주주의 제도와 헌정 질서 보호, 사회적 분열 폭력 확산 방지, 이런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 관점에서의 정치 테러 대응 방안으로서는 첫째, 테러법 방지법이나 형법도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러의 정의를 꼭 신설을 해서 이 국가 기능 핵심 표적에 대한 치명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 테러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인권 보호 장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고도 성장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을 많이 침해당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또 법문에서도 과잉 금지 원칙을 실현해서 법익 균형성을 법률로 명분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대충 썼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국민 주권 정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고찰은 개인 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고 해서 국민이 대표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인기는 제일 낮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제일 높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 대표라는 것은 꼭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주권 정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고찰, 거기에서는 개인 정보,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사회 재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플로에 계신 여러 박사님들께서는 각자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한마디씩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 다 했습니다. 아 제가요? 그쪽으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니까. 오늘 그 국민유권 정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고찰, 이 범죄 정보학회 학술대회 저는 이제 처음 왔는데요.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야만 할까 말까 이런 생각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절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그 통신보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통신 자체가 국가의 생명력이고 개인의 생명이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적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때 우리는 그 보통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옮겨가지고 바로 터진 사건이 뭐냐면은 미국 CIA에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우리 국가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을 도청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감청이지만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스파이라는 것이 반드시 적국이라는 것이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것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스파이라는 것도 적국이라는 것도 광범위하게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제세력, 이렇게 해서 스파이는 그 우리하고 표면적으로 동맹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우리에게 스파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적국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정치 테러 문제. 이거 뭐 AI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AI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우리 그 회장님의 그걸 보고 저도 AI를 통해서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 계속해서 정치 테러가 일어났는데, 항상 정치 테러의 주체는, 정치 테러를 하는 사람은 독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하는 피해자들은 항상 민주주의 세력이었는데, 문제는 독재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고 나중에 보호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이게,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했는데, 이제는 뭐 전광훈이라든가 등등 어떤 보수 극우화된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증오를 전파하는, 그래가지고 이 정치 테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죄의식을 못 갖도록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가슴이 아프고, 이런 문제 생각하면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많이 배운 거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을 하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정치 테러의 주체는 극우 세력이다. 그런데 극우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그들의 그 사고가 양심적인 걸로 스스로 내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극우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뒷받침되어질 때 이러한 그 정치 테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외로운 늑대라고 그 표현을 이제 저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외로운 늑대 같으면은 그 범죄 현장을 씻을 필요가 없죠. 누군가 뒤에 배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씻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오늘 그 발표 주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싶다. 단 시간이 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고 시간이 허락하면 자주 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오늘 처음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 많은 공감과 또 많은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선 이 신영진 우리 교수님 발표 내용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생각할 때 국가 권력, 특히 어떤 차원에서 범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는데 주로는 이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방금 이야기했던 정보 권력,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실제 느껴왔던 현상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우리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보 권력은 특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적인 명분과 어떤 정의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는 자만이 또 그 보는 자만이 그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 자체를 못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권력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권력의 한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항상 그걸 뒷받침하지 못해요. 항상 뒤치다거리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항상 그걸 초월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우리가 정말 특히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히 공공,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균형감각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항상 약자는 그 정보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걸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종화 교수님 정말 와닿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늘 어떤 우리는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이 어떤 면에서는 극우와 극자의 논리로 대립해 왔어요. 진보와 보수 논리로 그거를 인식하고 또 그걸 평가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권력이 어떻게 좌우하느냐가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 왔어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차마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라는 우리가 이 단체를 또는 그런 거 조직을 사회적 공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진보 진영에 있는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언론에서조차도 사실과 관련된 팩트를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근래에 와서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가장 이 선진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했지만 한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은 암흑기였습니다. 이제사 아마 우리가 이제 그 개헌 발표가 되고 나서 회계가 이제 결의되고 난 다음부터 언론도 각성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 다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적시 좀 늦었지만 아주 적절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거다. 우리가 이 김구 선생님을 잃고 또 하마터면 또 야당 주자를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재명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할 때는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보호 권력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야당 지도자에 대한 그 미래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힘에서 정하고 있는 정말 잘못된 정보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직까지도 반란과 내란을 저지른 주범에 대해서 여전히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하고 또 스스로들이 각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또 이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이 살인 미수 이거는 야당 지도자 살인 미수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건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해결해야 차후에 이런 이 부도덕한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을 막아줍니다. 오늘 아마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학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우리 이종화 회장님을 비롯해서 발제해주신 우리 신영진 교수님, 정지호 교수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했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전직은 공직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다산기공이라는 방위 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와서 이 학회 참석하고 보니까 우리 신영진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이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고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 다산기공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를 만드는 방산회사인데요. 종업원이 약 한 400명 정도 되고 매출 규모는 약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인데 그런 중소기업들도 이제 정부의 여러 어떤 이런 보안 규정이나 이런 걸 준수하기 위해서 보안실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많은 투자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안실 같은 경우에 뭐 저를 포함해서 사이버 보안 담당만 2명 해서 그 장비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는데 아마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겁니다.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기업의 그 기술을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 어떤 관련 규정이나 법규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좀 뭐 강제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좀 어떤 좀 네거티브한 어떤 이런 정책보다는 포지티브하게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이런 보안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법인세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기업들이 이런 투자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하고 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도 해준다면 아마 더 좀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고요. 우리 이종화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테러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뭐 사회나 지향하는 어떤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국민적 주권 정부가 출범을 했고,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좀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육공화국 이후에 많은 정부들이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뭐 누구누구 정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무민의 정부를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까지 오다가 뭐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은 그냥 그런 정부로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의 정부라는 별칭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누구 정부 그러면은 그 별칭을 사용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뭐 그 정부들이 과연 뭘 했지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정부들은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 지향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공감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을 별칭을 사용하게 된 건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다만 너무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은 조금 자주 들리지 않고 역시 또 이재명 정부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좀 앞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다가올 또 새로운 정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안전을 모토로 해서 국민 안전 정부라는 그 이름 별칭을 사용하는 정부가 좀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웅조의 동국대 교수입니다. 이정화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신영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공교롭게도 지금 동국대에서
그 적국의 기반 시설 파기를 위한 사이버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학우들이라서 상당히 가슴이 와 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 타겟이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뭐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해킹을 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은 이제 북극성이라는 이런 그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80 포트 자체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웹을 통해서 아니면 ATX 통해서 어떤 그 스크립트를 갖다가 우리가 삽입시키기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또 워낙 또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USB를 통해서 아니면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어갭을 통해서 이제 그 와이파이를 갖다 공격하는 방법. 아니면 둘 중에 이제 그 다른 방법은 뭐 사람 매수하는 방법. 뭐 세 가지 방법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근처에 안착을 시켜 가지고 APT 지속적 APT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뒤집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면 반 뒤집어서 하면 되겠죠. 철저한 이제 망 분리를 이제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타 방식의 먹통 PC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지 않게끔 하면 될 테고. 또 세 번째 방법은 또 뭐 이런 그 와이파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도화된 어떤 저기 그거 뭐죠?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탈취해도 그쪽과 데이터를 얻지 않게끔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에서 보면 그런 망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현대자동차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SKT 같은 경우에도 APT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서 우리 그 소중한 개인 정보들이 많이 유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망 분리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암호화 방법.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를 갑자기 주시는 바람에 그럼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방 안보 포럼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제가 풍력업체 개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기후 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잘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개발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허가에 관련돼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라고 하면 보통 어떤 도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단순히 인허가들이 있지만 풍력을 하게 되면 환경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문화재청, 기타 산림청 등 여러 인허가를 거치다 보면 그들의 개별법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산불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다 그래서 기다마 들으려고 왔는데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산불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산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상으로 건조해지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밀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무가 밀림이 되면 자연 발화가 됩니다. 자연 발화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사람이 불을 지르는 문제 등등에서 산불이 나는데 문제는 이 산불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산림을 할 때 활엽수가 불이 잘 안 타고 침엽수 위주로 불이 잘 타는데 우리나라는 소나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라 이러면 소나무, 침엽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죠. 활엽수 넓은 잎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활엽수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외래종입니다. 거의 외래종이 많다 보니 침엽수는 산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설치해서 속가백이라고 하거나 또는 간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일대를 다 빼내는 건데 환경부는 그걸 저지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신문에 났듯이 환경부 때문에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납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근본의 원인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사업자로서 얘기하면 좀 불안감도 있는데 행정부 권력 간의 다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은 또는 소방청은 산불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환경부는 식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임도를 내고 속가배기를 하면 그게 밑에 있는 박쥐들 서식처가 없다 또는 도롱뇽이 없다 등등 사유로 임도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제가 시골에 가서 또는 풍력에 관련돼서 설명하거나 제가 농림부 장애인협회 일자리 창출 본부장을 할 때도 가서 일자리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공통된 게 뭐냐면 시골에 한번 하룻밤을 지내보시면 멧돼지와 들깨 천국이 돼 있는데 사람은 밤에 못 나가는 거죠. 환경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서식지를 잃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더 많다. 그러면 이 공존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존하는 방안을 우리 환경부가 이제는 인간의 공존도 하나의 환경이라 보고 접근해 줘야 되고 산림청에서 그렇게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선에 관련돼서도 최소한은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정부 부처에 다 근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라는 입장과 청의 입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부 장관 국무위원이 계신 그 곳은 협의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산림청을 대변하는 일은 아니지만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이라는 아까 국민 주권 시대니까 주민들이라는 니즈를 한번 더 생각해서 정책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보금 문제에 관련돼서도 조세 특례법에 따라서 제가 제일 쾌보이나는 게 그런 겁니다. 기업이 우리 회계 연도는 1년씩 세금을 매기다 보니 미국처럼 2년씩 안 매기다 보니 유보금을 투자하기에는 투자 결정은 보통 2, 3년 걸리다 보니 법인세는 다 떼고 나중에 들어오는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 감면해 줄게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희생당하는 데가 항상 보안입니다. 보안. 그래서 이 조세특례법에 에너지라든지 기타 안보는 들어가 있는데 보안은 안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보안도 좀 들어가서 방산 기업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유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도 한번 전문가들이 다루어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철 장관님. 예, 아까는 저 청구반마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리인인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것은 그 대리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앞으로 미래를 기획을 하면서 새롭게 발생할 불확실성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정보 비대칭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제도입니다. 그 인스티튜션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만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서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그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이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추려면 결국 이 범죄 학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국민과 공유를 했을 때 이런 그 코스트나 정보 비대칭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종화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 피습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안건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테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예,
그다음에 실질 사례를 제안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정부하고 같이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불안전성을 제거해 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천군만마나 아니면 사단법인 국방부 포럼에서 이런 중요 사안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내 가지고 제도화 시켰을 때 정부는 정부의 일을 미래 기획을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보 비대칭이나 알지 못한 점을 사단부 국방부 포럼이나 천군만마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노력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학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늘의 이 세미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제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그 이제 토론자에 대한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여기 참석하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전직 고위공직자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로서 아주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현장 경험 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참 훌륭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는 단순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지식인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자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이제 행동하는 지식으로서 어떤 행동 방식을 다시 토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고 또 토론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신영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제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의 개선 방안에 주신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시설의 안전성을 위해서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정보부처의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주고 못 지켰을 때에 대한 제재를 하였는데요. 지금 의견을 주신 사항들로는 조세특례법 등 또는 관련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 관련해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던가 하는 좀 당근적인 역할들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망분리나 또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랜스레이트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로 또 정보에 대한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개선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본 연구를 좀 더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제가 본 연구 논문을 보완하여서 또 성숙한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최영국 장군님 오셨고요. 한 말씀 간단하게. 저 건강들 챙기십시오.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름 감기는 한 5년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걸립니다.
개간이기 때문에 걸립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고, 근데 너무 보니까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의 자리지만은 이런 자리가 좀 작은 목소리지만은 이게 좀 잘 응집해서 국가가 좀 더 탄탄한 제목 중에서 아까 또 나와셔 버렸네.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칡덩쿨이 너무 많아요. 어디 보면은 근데 그게 칡덩쿨이 옛날에는 칡을 캐 먹어서 없었는데 여기 미국인가 어딘서는 그게 그 자연을 훼손하는 그 생태계 훼손으로 종으로 정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뽑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이게 나무를 이렇게 칭칭 감게 되면 그 나무는 결국은 죽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감벌이나 이거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도로 내는 것도 사실 산림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이 아니고 행정부 뭐 얘기하시는 나는 산림청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산림청이 굉장히 또 네거티브한 또 인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저는 제 전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보 관련해서는 이걸 한번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있던 작은 게 모이면 결국은 그레이 전략이거든요. 그레이 전략이 매우 좋은 툴이고 수단이고 근데 이제 그게 당장 지금 조만간에 있을 걸로 예상하는 양안 관계에서 대두되는 그레이 전략이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근데 하이브리드 전쟁도 그렇거든요. 하이브리드 워페어도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과 툴을 생각외로 우리가 잘 그렇게 여러 행정부처나 전문가들 간에서 컨소시엄 어느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독특한 전문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다양성 사회에서의 다양한 선택과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기반 체계입니다. 국가 기반 체계가 정보의 인테그레이션과 퓨전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국가 기반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국가 기반 체계 속에서 안보라는 컨셉 속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에 대한 대처가 매우 편협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현역 때도 그러고 작년까지도 연합연습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당장 사이버하고 스페이스, 전자, 스펙트럼 이 분야가 국가도 그렇고 군사 국가 전략도 마찬가지로 많이 공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국가 간의 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그 개념과 그다음에 툴과 이런 것들이 인테그레이션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같이 경청하고 들어서 서로 이렇게 해주는 그게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가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큰 얘기죠.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다 또 이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안보실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하고 좀 전에 대북 관계에서 가장 지엽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정보전에서 IO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3차원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차원이라는 개념인데 그 차원이라는 개념이 휴먼과 인텔리전스와 이 차원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좀 해놨어요. 미궁적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심리적인 프로파간다라든가 IO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의 정보 재정보에 그 융합해주는 거,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것은 군사 정보만 갖고도 안 되고 국가 전체 정보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아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어필이 되고 나가서 진짜 이 테러라든가 국가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항상 진화형으로 플렉시블하게 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노력과 관심과 그렇게 잘했다고 샴페인 터트린 동안 이미 이것은 구닥다리가 돼버리니까 그런 개념들을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거저거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학의 대가로서 여기 참석하신 우리 이성춘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뭐 북한 전언만 보다 보니까
국민 주권 정부나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못 먹고 못 살지만 완전히 지키고 있잖아요. 좀 아이러니컬 하지만은 거기는 뭐 누가 움직인다 해서 하나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밤에 움직이는 것, 또 테러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회주의 방식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에 살 때도 중국은 뭐 나가는 순간 거리가 보통 8차선인데 그러니까 파란까지 있는 중에서, 베이징에 파란까지 있는 중에서 제가 삼안에 있었는데, 삼안 나갔다 하면 기본이 8차선이니까 양 6차선이 16차선 정도 되는데, 나가는 순간에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모르지만은 그 감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내에 몇 명이 누가 나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움직이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하여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해서 그들을 관리하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법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 파트라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좀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이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북한의 국민 안전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학술 세미나가 아주 풍성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민 주권, 이건 아주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서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발휘되게 하는 것은 선거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선출되는데,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가장 인기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실인 겁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명확한데, 어떠한 말도 없는데, 오늘 우리 학회가 이걸 처음으로 말씀을 학술적으로 얘기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천군만만한 국방부 포럼이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형적으로 한번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그런 게해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 주권 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저녁이라도 아무 때라도 마음 터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국민 주권 정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고찰, 이걸로 해갖고 학술대회인데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